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헌법재판소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느냐, 헌법재판관 8명이 지금 어떤 얘기들을 나누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 민주당하고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뭔가 서로 교감이 있는, 그리고 뭔가 서로 어, 그 왼쪽 눈 찡긋하면 저쪽에서 찡긋 알아듣는 뭐 이런 상황 아니냐라고들 얘기해 왔는데 최근 상황은 안 그런 것 같습니다.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 대행은 사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법연수원 뭐 동기생이다, 뭐 한때 친했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 4월 18일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따라서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하고 어떤 그 끈을 놔버리고 어, 문재인 전 대통령 쪽, 그리고 그 민주당 내의 친문 진영 쪽을 더 의식하고 그쪽하고의 그 어떤 그 연결점을 지금 복원한 상태에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확인될 방법은 없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헌법재판관들은 극도로 조심스러운 그런 언행을 보이고 있고, 또 현재 이 평의 과정은 찰통 보안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재판관들은 외부 인사들하고 어떤 약속도 또는 사사로운 연락도 주고받지 않고 다 이 차단된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섣불리 예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만, 한 이제 분위기라는 게 있고, 또 그 헌법재판소에 가까이 있는 또는 양쪽 변호인단들 또는 헌법재판관들하고 이렇게 저렇게 뭔가 느낌을 전달받을 수 있는 그런 법조계의 선후배 관계라든지, 또는 전임 재판관들 또는 전임 헌재 연구관들, 왜 이런저런 얘기가 없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과 이재명 대표의 운명과 그 두 사람보다는 오히려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현직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꼭 그것을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고 거기에 비상한 관심을 쏟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실 또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물론 이러니와 윤석열 대통령의 그 탄핵소추 변호인단, 그분들은 초미의 관심으로 지금 헌법재판관들의 동태를 지금 살피고 있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또는 저 같은 언론인들은 언론인대로 여기에 아주 민감한 촉수를 대고 그렇게 지금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제 오늘 저희가 취재하고 또 듣고 있는 얘기는, 지금까지는 문영배는 이재명 편이다, 문영배는 민주당 편이다, 문영배는 뭐 숨도 안 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강력하게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들 얘기해 왔는데, 지금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야, 그렇지 않아. 문영배는 엄격하게 말하면 이재명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야. 문영배는 문재인 사람이야. 그래서 오히려 가령
26일 날, 26일 날 어, 이재명이 서울고등법원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처럼 뭐 1년 징역에 집행유예 2년 혹은 그보다 더 중형 뭐 1년 징역 집행유예 없는 그냥 1년 징역 실형 또 극히 소수이긴 합니다만 이재명 법정 구속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 분위기도 어떻게든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고 지금까지 민주당하고의 어떤 교감 비슷한 그런 이 무조건 탄핵 인용 뭐 그런 쪽으로 굳어져 있던 것처럼 보였던 재판관들도 거기에서 급격한 어떤 신경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문영배가 그 예전에 그 문영배가 아니라 문영배가 바뀌었다. 문영배가 친문 쪽 이명계 쪽으로 돌아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은 문영배를 포기를 하고 문영배 재판관을 포기를 하고 대신 그 중도층으로 분류되어 있었던 김형두 재판관 어,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했던 사람입니다. 김영두 재판관 쪽에 선을 대고 김영두 재판관 쪽에 뭐 물밑 작업을 하고 김영두 재판관하고 뭐 사돈의 팔촌이라도 끈이 닿는 쪽으로 어떻게든 연통을 넣어서 뭐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하고 있다.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있느냐?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를 최대한 늦추도록 그렇게 뭐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 그 여론 변화를 유도하려는 그런 계획이다.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돌고 있습니다만 근거는 없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근거는 없는 얘기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다. 어떤 쪽으로? 비각 혹은 박차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 같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더니 어떤 시청자께서 아이고 김광일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조곤조곤 설명하시면 알아듣기도 좋고 뭐 그런데 결국 결과가 틀리잖아요. 지난번 총선 때도 국민의힘이 이기는 것처럼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결과는 졌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희망 고문만 하지 마시고 제발 좀 말씀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을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제 뼈를 때리는 것처럼 아픈 말씀이기는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매일매일 소식을 전하는 그런 언론의 숙명 같은 것은 그날 벌어지는 일을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홍시대적으로 어떤 1년 뒤, 6개월 뒤를 내다보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능력까지 저한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어제 다르면 어제와 오늘이 다르면 오늘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또는 어제는 어제까지 제가 최종적으로 가질 수 있는 판단을 여러분과 공유하는 거고 그런 상황 속에 있다. 그래서 나중에 돌아보면 긴 흐름 속에 제가 한 말들이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는 것이지 그때그때 하는 말씀은 이제 그때의 그 상황에 충실해서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총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제가 이게 변명이 되겠습니까? 많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번 그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그 주심재판관이, 그러니까 주심재판관이라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 모든 과정을 이제 주체가 돼서 그걸 진행을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 주심재판관인데 정형식 재판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입니다. 정형식 재판관은 총리 탄핵 선고를 먼저 지정을 해라. 총리 탄핵을 먼저 선고하지 않으면 적어도 선고 날짜라도 지정을 해라.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 선고를 먼저 하든지 뭐 총리를 선고를 나중에 하든지 뭐 그것까지는 양보할 수 있지만 일단 선고 날짜 지정을 먼저 밝혀라. 그리고 대통령 선고가 그 다음이다. 그러니까 이제 정형식 재판관의 입장은 이렇게 간접적으로 전달해 받은 바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총리 탄핵이 먼저다. 총리 탄핵에 대한 선고가 먼저다. 당연히 99.99% 기각이라고 전 법조인, 뭐 재판관들조차도 여당, 야당들조차도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리 기각을 먼저 해라. 그리고 윤석열 탄핵 선고를 해라. 라는 것이 그 정영식 주심 재판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금 민주당은 야단 났습니다. 아무튼 그동안에 민주당이 예상해왔던, 그러니까 숨도 안 쉬고 8대0 인용 결정이 나올 것처럼 그렇게 줄로면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터 마셔온 것이 지난 뭐 2달 동안인데 그것이 최근에 바뀌고 있다. 이제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영두 재판관을 문영배 대신에 김영두 재판관을 잡으려고 하고 있고 그렇다는 얘기가 있고 문영배 재판관이 4월 18일 날 이제 퇴임을 하게 되면은 그다음 누구냐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누가 되느냐 김영두 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된다.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두 재판관이 다음 헌재소장이 된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쪽의 재판 연구관들 얘기 들어보면 김영두 재판관이 그들 나름대로 그 내부적으로는 누가 실력이 제일 좋아 뭐 이런 것들 다 알지 않겠습니까? 김영두 재판관이 실력이 제일 좋다. 그리고 제일 선임 재판관이 된다. 물어볼 것도 없이 김영두 재판관이 다음 재판 소장 권한대행이 된다. 지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국회 쪽 그 소추인 이 대리인단 쪽 분위기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쪽 분위기도 그렇고 제가 듣고 있는 얘기도 그렇고 만약 오늘 월요일 선고를 한다면 윤석열 기각이 확실하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사실은 2번 국회에 상정됐었습니다. 작년 12월 7일 날 한번 상정됐고 그때 국회의원이 195명밖에 투표를 안 해가지고 그때 부결이 됐었죠. 그리고 다시 일주일 뒤인 12월 14일 다시 상정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비로소 통과가 됐었죠. 205명이 찬성을 해서 그렇게 됐는데 이거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탄핵소추안이 부결이 됐을 때 우원식 국회의장이 표결 불성립이라는 희한한 말을 했는데 그 표결 불성립이 아니라 그건 안건 부결이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탄핵 소추안이 그 표결 불성립이라는 그 말로 최종적으로 이제 그 기한이 지나서 부결 처리가 됐다. 이렇게 국회의안 정보 시스템에는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만 회기가 변경이 된 뒤로 다시 상정이 돼서 이제 그게 통과가 됐는데 아무튼 그때 일사부재위의 원칙이 뭐 위반이 됐다. 제가 봤을 때 일사부재위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회기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첫 번째 탄핵 소추안, 이것이 그 표결 불성립이라고 국회의장이 숨도 안 쉬고 얘기한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그 문제를 지금 어, 그건 아니라고 하고 있는 재판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듣고 있는 얘기로는 재판관들 중에 한 6명 정도가 그러니까 거꾸로 6대2 그 6명이 이 절차적 정당성이 이 완전히 와해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붙들고 있다라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도 두 번째 탄핵 소추안이 12월 14일 국회를 통과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48쪽짜리인데요. 뭐 증거도 불충분하고 대부분 언론 보도 내용 복사해가지고 붙여놓은 것이 대부분이고 이제 이런 상황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탄핵 소추안의 내용을 보면은 나중에 국회 측에서 거기에서 내란죄를 철회를 합니다. 이거는 내란죄가 철회가 됐다는 것은 썩은 나무를 가지고 탄핵 소추라고 하는 집을 짓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는 비유가 있었죠. 또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이거는 주물통을 열어야 되는데 그 열쇠 자체가 엉터리 열쇠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다 이건 탄핵소추의 심리 자체에 대한 언급을 할 필요가 없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의견 제시를 할 필요가 없다. 재판관들이. 이건 그냥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에 넘기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건 박하다. 기각이 아니라 박하다. 이제 그래서 그 형사소송법에 준용한다는 그 원칙을 대부분 지지 않은 것.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방어권을 철저하게 무시한 것. 그 앞서서 이 내란죄 부문을 철회한 것 등등을 놓고 그리고 여기에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그 이 양심선을 하지 않으면 내란죄를 엮어버리겠다라고 했다는 성명불상자에 대한 증언 추가 변론 문제 이런 것들이 이 헌법재판소의 이 인용이나 기각의 심리는 이건 어시당초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다. 이건 성립이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이야말로 각하다. 이제 이런 거고요. 그것에 대한 현실적인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 지금 토요일 날 집회에서도 봤다시피 거의 뭐 내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유혈 사태까지도 뭐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그 양극단에 있는 그 정치 진영의 지지자들이 지금 그 통돌 일부 직전까지 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되든 혹은 기각이 되든 나라가 엄청난 혼란 속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을 피해가는 것은 각하밖에 없다. 각하밖에 없다. 그래서 각하라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잃어버린 탄핵소추안이 각하돼야 된다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상황, 좌우가 극단적으로 충돌 직전까지 와 있는 이 상황을 피해가는 방법은 각하밖에 없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